자, 이제 어려운 거 없으면 다 잘했고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 아까 봤던 이 내용인데 광합성 과정이고 얘가 호흡 과정입니다. 광합성과 호흡인데 이제 누가 산소를 가져가고 누가 산소를 얻어오는지만 체크 잘 봐봐. 자, 하나 방법이야. 이게 광합성 과정이죠. 여기 봐. 이산화탄소 6분자 보이나요? 그럼 전체 산소의 개수가 12개 보이나요?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탄소 따라가. 탄소를 따라가면 얘가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탄소. 근데 산소가 몇 개만 남아있어? 6개만 남아있잖아. 12개였던 산소가 6개만 남았으니까 산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 환원된 겁니다. 산소 잃어버린 거니까. 반대로 물 분자는 산소 6개 보이나요? 6개였던 녀석이 이렇게 이 산소로 오면서 산소 12개 보이나요? 산소가 많아졌죠. 그러므로 얘가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는 산화가 된 겁니다. 자, 누가 산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건 반대 과정이니까 똑같이 산소의 개수 찾아가면 돼요. 6개였던 산소가 12개로 바뀌었으니까 산화된 거고요. 12개였던 산소가 6개만 남았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산화 환원 과정,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에서 산소의 개수 가지고 누가 산화인지 환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고 있어요. 자, 이때 호석 연료는 아까 충분히 봤고요.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가 되겠죠. 철의 재련 과정도 쌤이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코크스를 산소랑 결합시켜서 불완전 연소시켜서 산화시키고 있는 내용이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 환원 안 써있죠. 산소만 가지고는 산화-환원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와 수소 개념을 더 도입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적용이 되고 있다 없다? 되고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산화철에서 산소 뜯어내서 철 만든 거니까 환원이고요. 산소를 뜯어간 놈이 일산화탄소니까 얘가 산화된 겁니다. 자, 처음에 코크스 탄소죠. 철광석이 Fe2O3인 거고요. 배기가스로 나가는 게 이 이산화탄소가 이거 나가는 거고요. 뜨거운 공기가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녀석인 거예요. 녹은 철이 이제 순수한 철이 나오는 녀석인 거고요. 나머지 불순물은 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용광로라고 하는구나. 용광로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철을 재련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다 했으니까 요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광석이 빨간색이 시뻘개요. 녹슨철이에요. 녹슨철 쓸 수 없지만 산소를 뜯어낼 수 있다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철의 부식 방지법 4번입니다. 철이 이렇게 녹슬면 쓸 수가 없잖아. 녹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열흘 만에 다 녹슬었어. 안 되겠죠? 그래서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표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잖아. 페인트 칠. 페인트 칠을 하면 녹이 슬지 않아요. 자, 기억해야 될 건 녹 쓰는 방법인데 제가 녹이 쓰는 원리입니다. 순수한 철이 녹이 쓴다는 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될 때 녹이 쓰는 거잖아요. 잘 봐. 철은 고체죠. 산소는 기체죠. 고체와 기체가 잘 반응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저 중간에 매개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일단 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 물이 철에 달라붙어서 철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을 녹슬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만 있으면 안 되고 물과 함께 공급될 때 철이 더 잘 녹슬어 버립니다. 그럼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기름칠하면 물이 튕겨나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기름칠하고 페인트칠해서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산소를 차단하기는 어렵잖아. 그지? 근데 물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페인트칠이나 기름칠을 한다라는 겁니다. 체크! 산소나 수분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나 기름을 칠한다는 거고요. 자, 주석과 알루미늄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것도 볼게요. 철.
준합수고 수은 벡터. 반응성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나온 것만 쓴 거야. 철의 반응성이 여기라면 알루미늄의 반응성은 더 커요. 알루미늄이 보이죠? 그리고 주석은 뒤에 있습니다. 얘를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거 주석 문제. 주석으로 코팅을 해요. 주석으로 얇은 막을 입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반응성이 적은 놈이 바깥을 감싸고 있으니까 반응을 잘 안 하겠죠?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철이 보호가 되겠죠. 철이 잘 녹슬지 않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이 대박. 알루미늄. 아니, 철 녹슬지 않게 하는데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알루미늄의 반응성이 훨씬 크죠? 철이 부식되려고 할 때, 즉 철이 부식되려면 전자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전자를 버려야 되는 거 인정? 전자를 버려야 부식되잖아. 근데 전자 나 버리려고 이제 녹슬을 것 같아 할 때 누가 먼저 녹슬어? 내가 녹슬 거야. 그치? 내가 어디 전자 버리려고 해. 그치? 얘가 먼저 전자를 막 버려. 얘는 전자를 못 버려. 녹이 안 살아. 알루미늄이 뭐 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알루미늄이 다 녹슬어서 없어질 때까지 철은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철을 보호해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해서 희생금속이에요. 희생금속. 희생금속을 붙여가지고 얘가 다 희생될 때까지는 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보다 반응성이 큰 놈을 붙여놔가지고 제가 다 녹슬 때까지 나는 안전한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배 같은 거 만들 때 철로 만들어진 배인데 여기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붙이고 출항을 해요. 바닷물이 얼마나 녹을 잘 쓰게 하는지 알아요? 바닷물이 녹이 엄청 잘 쓰는데 알루미늄이 모두 녹슬 때까지는 철은 말짱합니다. 전혀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희생금속. 다음에 출항할 때는 다른 알루미늄으로 갈아 끼면 됩니다. 알루미늄을 갈아 끼면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희생금속을 이용하는 거야. 이런 커다란 배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유소 밑에 커다란 기름 탱크가 묻혀 있는데 당연히 철로 만든 겁니다. 그게 물속, 땅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축축합니까? 땅속에 산소 있잖아. 다 녹슬어서 없어져 버려요. 녹슬어버려. 기름 탱크가 녹슬어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 기름 탱크에도 뭘 붙여놨다? 이런 거 붙여놨다 보면 돼요. 주기적으로 이런 것만 갈아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희생금속만 갈아주면 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보다 이런 거 코팅해 놓으면 언젠가 다시 코팅해야 돼. 다시 코팅하려면 다 끄집어내서 다시 코팅하다 집어넣어? 엄청난 일이죠? 이 큰 배 다시 코팅해? 오우씨, 장난 아니죠? 아니면 금속만 툭툭 붙여놓으면 끝나요. 왜 전자는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희생금속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책에서는 그냥 이런 걸로 해라고 써줬지만 아마 학교에서는 이런 희생금속에 대한 개념도 설명하시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철이 녹슬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밖에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산소가 다 출입하죠. 전자가 다 출입합니다. 그러므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게 거의 없는데 뭐만 기억하면 돼? 환원 반응이 아닌 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닌 거. 음식물이 부패된다. 렌즈가 색이 변한다. 루미놀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읽어보면 돼요. 사과가 갈변된다. 일회용 손난로, 철가루가 산소랑 결합하면서 열나는 거, 이런 거. 다 어쨌든 산소랑 결합하고 막 이런 건데, 아닌 것들만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중합.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거든요. 이거 산화환원 반응과는 전혀 무관한 반응이라서 1, 2, 3, 4, 5번 보기 중에서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중화 반응을 찾으면 돼요. 이거 산하고 염기 만난 거네. 벌에 물렸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네. 찾으면 돼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이런 거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요. 중화 반응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석회수가 있는데 날숨을 불어넣었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하얀색 앙금이 만들어져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거든. 그죠? 그런 경우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산화환원 반응을 다 외우기보다는 아닌 것들만 툭툭툭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산화환원 반응이 맞네라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공부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잘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아닌 것들 잘 체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건 뭐죠? 다음 장 보면은 이제 미술 작품 속에 산화하는 반응인데 전통 도자기 약간 무슨 보랏빛? 약간 보랏빛 돌게 하는 이런 전통 도자기 구울 때도 가마 안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반응은 모르겠는데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색깔을 낸다고 하고요. 애칭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금속판을 산수용액에 담갔을 때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산수용액에 담갔다고 해서 중화 반응이 아니야. 산성하고 만나게 한 겁니다. 금속을. 그러면 예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만들어져요. 산화환원 반응 맞습니다. 자, 유화. 고흐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반응. 고흐 작품인데 이런 유화를 그릴 때도 리놀렌산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굳어지는 것을 이용합니다. 유화의 특징이 이렇게 만져보면 우둘두둘한 거 알아요? 굳어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이것 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미술 작품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아는 사람 풀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 풀 문제들 있으면 잠깐 풀다가 마치도록 할게요.